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4.19는 혁명이 아니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4.19를 혁명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4.19가 혁명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혁명은 단지 폭력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5.16과 5.17 등의 쿠데타가 혁명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단지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것만으로 어떤 사회운동이 혁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3.1 운동과 1987년의 민주항쟁을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운동이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저항과 이데올로기적 반역이 그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과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두 혁명은 새로운 경제 체제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러시아 혁명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두 혁명은 새로운 사상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적 반역이었습니다. 먼저 프랑스 대혁명은 봉건적 신분제를 부정하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 이데올로기에 의해 대중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도 형식적 자유와 평등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자유와 평등을 요구한 사회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는 바로 자본주의적 계급사회를 넘어서려는 이데올로기적 반역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취에 대한 저항과 이데올로기적 반역이라는 두 측면이 역사적 정세 속에서 결합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회운동에서는 이 두 요소 중 하나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정근대 시대 무수히 일어났던 농민봉기는 가혹한 봉건적인 착취에 대한 저항일 뿐이었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반역은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 3.1운동, 87년 민주항쟁은 이데올로기적 반역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착취의 측면은 거의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어떨까요? 흔히 쓰는 갑오농민전쟁이라는 명칭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명칭은 농민들의 봉건적 착취에 대한 저항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1894년의 농민봉기가 정근대에 있었던 무수한 농민봉기보다 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뿐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차별성에는 거의 주목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명칭은 동학이라는 이데올로기와 농민의 저항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점에서 훨씬 좋습니다. 비록 동학은 그 종교적인 한계는 있었지만 봉건적인 신분제를 뛰어넘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반역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의 계급적 지향과 동학의 평등 사상은 불완전하게 결합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학농민운동은 불완전한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착취에 대한 저항과 이데올로기적 반역이라는 측면에서 4.19를 평가해 봅시다. 먼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4.19는 반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4.19 때의 주요 구호는 3.15 부정선거 다시하라, 이승만은 하야하라, 1인 독재 물러나라 였습니다. 이 구호에서 나타나듯이 4.19는 부정선거로 독재를 연장하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는 이승만 정부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자유민주주의를 역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피지배층의 반역의 사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사실 간단합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는 원래 피지배층의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유래된 자유는 사실 민중의 사상이며 민주주의도 원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치입니다. 지배층은 민중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실현된다면 지배층의 특권이 보장되는 사회구조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내세운 정의사회 구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사회는 민중의 소망일 뿐이고 지배층은 항상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배층이 피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을까요? 민중들의 소망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만이 대중에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형식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면은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의미는 대중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선거 때 투표하는 것만으로 그 의미가 축소됩니다. 자유는 현실의 불평등과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고 다만 현체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축소됩니다. 한마디로 현 사회체제 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설득하여 현 사회의 모순과 적대를 부정합니다. 4.19는 바로 이승만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모순과 적대를 드러내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19 때 서울대 학생회는 자유의 종을 난타하자고 주장하면서 민주와 자유를 이장한 전제주의에 대한 저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착취의 모순에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는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한국전쟁 직전 농지개혁으로 반몽건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재편했지만 농민들의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그 대가로 5년 동안 수확량의 30%만 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각종 공식, 비공식적 세금이 추가되어 실제로는 수확량의 50%가 훨씬 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원조로 들어온 농산물 때문에 농민들은 농산물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경제구조로 보아 농민들이 잘 산다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또 1950년대 공업도 농업과 비교해서 별로 나을 게 없었습니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그나마 있었던 공업시설 중 반 정도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파괴되었습니다. 1950년대 경제는 중화공업은 거의 없었고 면방직, 제당, 제분 등 소비재 산업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빈약한 경제라도 가능했던 것은 한국을 방공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원조 덕분이었는데 당시 미국 경제 원조는 GNP의 12%를 차지할 만큼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경제 구조는 1950년대 말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미국의 원조가 갑자기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총실업률이 34.2%에 달했습니다. 4.19는 바로 이런 경제적 모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단지 부정선거를 다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고 공정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선거가 진행된다고 해서 당시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4.19는 이런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4.19 이런 한계는 주도 세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4.19 때 사회의 대다수를 점했던 농민과 노동자는 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이런 약점은 4.19 이후 전국의 주도권을 또 하나의 보수적 반공정당인 민주당에게 넘겨주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은 데모방지법이나 보안법의 개정 시도 등 이승만의 자유당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4.19는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했을 뿐 당시 경제의 모순 구조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반역의 측면은 인정될 수 있으나 착취의 모순에는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혁명에 미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보다는 4.19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4.19와 혁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